안녕하세요. 권씨 부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니 어여들 앉아보세요. 어머니, 오늘 반찬이 좀 짭니다. 제 눈물이 들어갔거든요. 복순이 이 말을 내뱉은 것은 웃으면서였습니다. 눈먼 시어머니 앞에 밥상을 내려놓으며 짓는 웃음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잠깐 숟가락을 멈추었다가 이내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눈물도 간이 맞구나.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복순의 눈에서는 실제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웃는 얼굴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밥상에는 고기 반찬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든 지 2해째였습니다. 마을 우물은 진작 말라붙었고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발 뒤꿈치를 닮아 있었지요. 이웃집 부뚜막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지 않은 지 오래였고 저작거리 상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걷어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고기 반찬이라니, 그것도 눈먼 노인의 밥상에 올라온 고기 반찬이라니, 어디서 났는지를 묻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상을 가져온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다 시어머니의 손이 복순의 머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복순의 머리채는 등 아래까지 내려왔지요. 찰랑찰랑하고 숱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빗질을 해줄 때마다 손바닥에 가득 찼던 그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의 손바닥에 닿는 것은 귀 아래에서 뭉텅 잘린 짧은 머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지요.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그 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복순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밥그릇 안에는 묽은 죽이 담겨 있었지요. 고기는 시어머니 상에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복순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8살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언저리 작은 마을. 변변찮은 논 몇 마지 길을 붙여 먹는 집안끼리 맺어진 혼사였지요. 신랑 덕칠은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순한 얼굴이었고 첫날 밤 복순의 손을 잡으며 귀 뒤가 빨개졌던 것이 복순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이미 한쪽 눈이 흐릿해지던 참이었지만 며느리 얼굴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똑똑히 들여다보셨지요. 그리고 복순의 뺨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왔구나.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덕칠이 갑자기 자리에 눕더니 그 이튿날 새벽 눈을 감았습니다. 역병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 마을에서만 12명이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떴지요. 복순은 18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집 온 지 사흘, 신랑과 함께한 밤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친정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복순의 손을 잡고 함께 돌아가자 했지요. 아직 어린 나이니 다시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방 안을 가리켰지요. 시어머니가 이불을 뒤집어쓰 채 누워있는 방이었습니다. 덕칠을 잃은 날부터 시어머니는 나머지 한쪽 눈마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원은 충격 때문이라 했지요. 복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처음 1년은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마당을 걷는 법을 가르치고 방 안 물건들의 위치를 손으로 짚어가며 외우게 했지요. 밥상은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순서로 놓았습니다. 왼쪽이 밥, 오른쪽이 국, 앞쪽 가운데가 반찬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듬거리지 않고 숟가락을 찾을 수 있도록 복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밥상 위치를 확인했지요. 두 번째 해부터는 시어머니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며느리 목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복순이 빨래를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 된장을 끓이며 국자로 솥을 두드리는 소리, 마당을 쓸며 빗자루가 흙을 긁는 소리. 시어머니는 그 소리들이 들리는 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논이 갈라지고 창고가 비어갔지요. 복순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쌀독 바닥이 드러나는 날이 오고 죽도 묽어지다가 어느 날은 끓일 것조차 없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 빈 부엌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머리에 꽂은 비녀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집었지요. 삭둑. 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복순의 발 앞으로 검은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주워 담아 천 조각에 싸고 저작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돌아올 때 손에는 엽전 몇 입과 고기, 한 토막이 들려 있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 밥상에 고기 반찬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다 비운 시어머니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순이 그 손을 잡았지요.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복순의 짧아진 머리를 다시 한 번 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복순아, 예, 어머니, 내가 이 집 복이다.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지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흙바닥 위로 빛이 내려앉았고 그 빛 안에서 복순의 짧은 머리카락 한 올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복순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았지요. 울게 두는 것이 더 나은 밤이 있다는 것을 복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을 떠나지 않는 건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입니다. 복순이 이 말을 한 것은 시집 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두 번째로 찾아와 함께 돌아가자 손을 잡아 끌던 날이었지요. 복순은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동안 마당에 섰어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훔쳤다는 것을 복수는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복수는 의무감으로 남은 것이 아니었지요. 덕치를 잃은 슬픔이 제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눈마저 잃던 그 밤을 복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밤, 시어머니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이었지요. 복순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 지금 내 얼굴이 안 보인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복순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이마를 짚고 눈썹을 쓸고 뺨을 감쌌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느낌으로 알겠구나. 울고 있지?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고개 끄덕임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작게 웃었지요. 나도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네. 이미 다 써버렸나 보다. 그 웃음 한 번이었습니다. 복순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은 것은 저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것이 의무도 체면도 아닌 그냥 그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순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세월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과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군거림도 있었지요. 저러다 젊음 다 보내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 시어머니가 죽으면 갈 데도 없을 거라는 말, 그리고 덜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복수는 그 말들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려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 복순의 방식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복순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복순아, 너 개가하거라. 복순은 밥상 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내 인생 다 가는 거 못 보겠다. 내가 눈은 안 보여도 느끼는 건 다 느낀다. 복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들어 시어머니 앞으로 다시 밀며 말했지요. 어머니, 식기 전에 드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순이 태연하게 국을 한 숟가락 뜨는 소리가 들렸지요. 잠시 후 시어머니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대화는 끝났습니다. 두 번 다시 그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줄었습니다. 말이 줄었다는 것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이 마당 쓰는 빗자루 소리가 달라지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고, 시어머니가 밥을 반쯤 남기면 복수는 몸 어딘가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의원을 부를 때와 그냥 두어도 될 때를 복수는 소리만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해 봄 흉년의 기운이 처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어도 싹이 더뎠고 봄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습니다. 논을 붙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복순도 느꼈습니다. 텃밭의 흙이 평소보다 빨리 말라갔고 우물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을 아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몰래 자신의 밥을 조금씩 줄였지요. 시어머니 상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밥그릇의 무게로 양을 알았기 때문에 복수는 시어머니 그릇만큼은 늘 같은 무게를 유지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돌며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겨울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한양이든 어디든 품팔이라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산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 집이 비어 있었지요. 이장이 복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순이 자네도 어서 채비하게. 혼자서는 더욱 안 되네. 복순이 마당을 쓸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눈먼 노인을 데리고 겨울을 나겠다고? 그러다 둘 다 굶어 죽어. 복수는 웃으며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곁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방문 너머에서 나지막이 말했지요. 복수나 들었다. 예, 어머니. 미련한 것. 예, 고마운 것.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빗자루가 마당을 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 몇 장이 날렸지요. 마을이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집들이 비어가고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는 집이 늘어갔습니다. 복순의 집 굴뚝에서는 아직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가늘고 약한 연기였지만 끊기지는 않았지요. 그러다 쌀독 바닥이 드러나던 날이 왔습니다. 복수는 쌀독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긁어보았지요. 쌀 몇 톨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것으로는 죽 한 그릇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손에 쥔 쌀 몇 톨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 걸어두었던 가위를 집었습니다. 거울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손으로 머리카락을 한 움큼 쥐고 가위를 댔지요.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손바닥 위로, 부엌 흙바닥 위로 쌓였습니다. 복수는 잘린 머리카락을 모아 천 조각에 싸서 품에 안고 저작거리로 걸어갔습니다. 저작거리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상인들만 남아 있었지요. 머리카락을 파는 곳을 찾아 엽전 몇 잎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고기 한 토막을 샀지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노파 하나가 복순 앞에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노파였는데 눈만큼은 유독 맑고 또렷했지요. 노파가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복순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접힌 종이 쪽지였습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어 노파를 보려 했지만 노파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순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붓으로 몇 자가 적혀 있었지요. 마을 뒷산 중턱, 큰 바위 셋이 모인 자리 아래. 복순은 그 쪽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토막을 꼭 쥐고 집으로 걸어갔지요.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말라붙은 논길 위로 복순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했지요. 노파가 누구인지, 그 쪽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다 잠이 들었고 꿈에서 덕칠을 보았습니다. 덕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지요. 복순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산을 오르기로. 이 산은 내 땅이요. 눈먼 노인 없고 올라온다고 샘물이 생기지는 않소. 마을 토호 최 씨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산길 아래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최 씨는 산 입구를 가로막고 두 팔을 벌린 채 서 있었지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자였습니다. 마을에서 논을 가장 많이 가진 자였고 흉년이 들어도 창고가 비지 않는 자였지요. 그런 자가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으니 아무도 쉽게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순의 등에 얹힌 채 양손으로 며느리 어깨를 잡고 있었지요. 가벼웠습니다. 흉년을 지나면서 시어머니 몸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지요. 밥을 더 드셔야 하는데 더 드실 것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복순이 최 씨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못 비켜주겠소. 이 산은 내 땅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요. 샘물이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있든 없든 내 땅 안에 있으면 내 것이요. 복순은 최 씨를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산 위로 올렸지요. 뒷산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중턱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반 시즌이면 닿을 거리였지요. 복순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최 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못 간다 했소. 비켜주십시오. 이 여자가 어디서 남의 말을 무시하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노인 박 씨였지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노인이 최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 씨,
자네 부끄럽지도 않나. 과부 며느리가 눈먼 시어미 업고 산을 오르는데 그 앞을 막아서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최 씨가 박 씨를 흘겨보았습니다. 노인장, 땅 문서가 있소. 법대로 하는 것이요. 흉년의 법 타령이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남아있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나와 있었지요. 떠나지 못한 노인들, 아이를 아는 안악들, 기력이 딸려 먼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순의 뒤에 섰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리선이 무거웠지요. 최 씨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지요. 싸울 힘도 없었고 소리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등 위에 시어머니가 복순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여기 있다는 뜻인지 복순은 그 손의 온기만 느꼈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 도련님. 최 씨가 멈칫했습니다. 복순의 등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지요. 시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최 씨는 어린 시절 이 시어머니에게 군것질을 얻어먹던 기억이 있는 자였지요. 도련님이 어렸을 때 우리 집 감나무에서 감서리하다 들켰을 때 내가 못 본 척 해줬지요. 기억하시오.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요? 상관없지요. 그냥 기억이 나서요. 시어머니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의 귀가 붉어졌지요. 결국 최 씨가 옆으로 한 발짝 비켜섰습니다. 완전히 길을 터준 것은 아니었지만 복순이 지나갈 만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복순은 말없이 그 옆을 지리나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뒤에서 발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업은 채로 오르는 길이었으니까요. 복순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고 경사진 곳에서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최대한 몸을 낮추며 복순에게 무게를 덜 실으려 했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다 중심을 잃을 것 같아 복순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기대세요. 무겁지 않냐? 하나도 안 무겁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무거웠지요. 그러나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올랐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숨이 턱에 찼지요. 그래도 발을 옮겼습니다.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쪽지에 적혀 있던 대로 큰 바위 셋이 모여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두 개는 나란히 서 있고 하나는 그 앞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형태였지요. 바위들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그 틈새 오래된 나무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복순이 그 앞에 멈췄습니다. 뒤따라온 사람들도 하나둘 멈춰 섰지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수는 시어머니를 천천히 내려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지요. 복수는 바위 앞 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라붙은 흙이 있을 뿐이었지요. 뒤에서 최 씨가 따라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소. 그 쪽지가 누구 장난인지 모르지만 복수는 최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쪽지를 다시 꺼내 들었지요. 큰 바위 셋이 모인 자리 아래 복순이 무릎을 꿇고 바위 바로 밑동 흙을 손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박혔습니다. 복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 움큼, 두 움큼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바닥 깊이쯤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복순이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요. 그리고 더 깊이 팠습니다. 흙이 거치면서 그 아래에서 어두운 빛이 올라왔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아직 솟구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분명히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복순이 그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요. 뒤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얘야, 저기 빛이 보인다. 복순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감겨있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열려 있었지요. 오랫동안 빛을 잃었던 그 눈이 지금 하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 눈에 처음 보이는 것이 하늘이구나. 참 잘됐다. 시어머니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산 중턱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일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바람도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눈에 햇빛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었지요.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물이 나오는 것인지,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인지,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무릎을 꿇은 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차가운 물기가 남아 있었지요. 방금 전까지 흙을 파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든 채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복순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수년 만에 눈을 뜬 사람의 눈이었지요.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빛과 색깔만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그러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시어머니의 눈이 복순의 얼굴 위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복순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지요. 그동안은 더듬어서 찾아야 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곧장 복순의 뺨으로 갔습니다. 정확하게,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복순의 뺨에 닿았습니다. 복순아, 예, 어머니.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복순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보고,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았지요. 그리고 짧아진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그 머리카락 위로 올라갔습니다. 머리가 많이 짧아졌네. 복순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채로 웃었지요. 금방 자랍니다, 어머니. 뒤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이내 여럿이 되었지요. 아이를 아는 안아기 소매로 눈을 닦았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박 씨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흉년이 들고 마을이 비어가는 동안 울 기운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 산 중턱에서 한꺼번에 울었습니다. 최 씨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순이 무릎을 꿇고 있던 바위 아래 땅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요. 물이 스미는 소리 같기도 하고 땅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조용해졌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 파놓은 작은 구멍에서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굵어졌지요. 흙을 밀어내고 돌 틈을 비집으며 물이 올라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었지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솟아오르는 물이 바위 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산길을 따라 물줄기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노인 박 씨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을 들어 물을 맛보았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달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손을 담갔습니다. 오래 마른 목에 물을 죽이는 소리가 났지요. 아이들이 물줄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흉년이 들고 나서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터진 웃음소리였지요. 복순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풀려버린 것이었지요. 기력이 빠진 탓도 있었고 눈앞에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을 뜬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보면서서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지요. 일어나거라. 예, 내가 일으켜 줄게. 그 말이 복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은 늘 복순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지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복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약하고 가느다란 팔이었지만 그 힘이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복순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점점 더 강하게 솟구쳤지요. 바위 아래에서 흘러내린 물이 산길을 타고 마을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 위로 물이 번져갔지요. 그때 최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흉년 내내 잠잠히 있더니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최 씨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여러분. 이 산은 내 땅이요. 이 샘물도 내 것이요. 이 물을 쓰려면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노인 박 씨가 지팡이를 땅에 탁 내리쳤습니다. 최 씨, 지금 그 말이 나오? 저 며느리가 자기 머리카락 팔아 시어미 봉양하고 등에 업고 산을 오른 자리에서 솟아난 물이오. 그게 자네 물이오? 법이 그렇소. 땅 문서가 있소. 흉년에 죽어가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값을 받겠다는 말이오? 최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공짜는 없소.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년 만에 눈을 뜬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씩 더듬거렸지요. 그러나 최 씨 앞에 이르렀을 때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최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처음 눈을 떠서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 앞에서 최 씨가 이상하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감서리를 들켰을 때처럼 자신이 한 일을 다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눈빛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최 씨 도련님, 이 물은 하늘이 낸 것이요. 하늘이 낸 것에 땅 문서가 통하겠소. 최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왜 그러시오? 나 지금 눈이 보이오. 최 씨가 굳었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보이는데 지금 표정이 좋지 않소. 흉년에 이웃 앞에서 그 얼굴로 서 있으면 두고두고 그 얼굴로 기억되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이내 크고 환한 웃음이 되었지요. 최 씨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지요. 샘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솟아올랐지요. 물줄기가 바위 옆을 타고 산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마른 땅 위로 물이 스며들었고 갈라진 흙 틈새로 물기가 번져갔지요. 마을 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보며 사람들이 앞다투어 따라 내려갔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고 샘물 앞에 나란히 섰지요. 시어머니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를 흘렀지요. 시어머니가 그 손을 들어 복순의 짧은 머리카락 위에 얹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복순의 머리를 적셨습니다. 복순아, 예, 어머니, 고생했다.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 손을 꼭 쥐었지요. 샘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올라왔지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는 마을의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봄이 오면 머리가 다시 자라겠지요? 복순이 이 말을 한 것은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며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을 뜬 뒤로 시어머니는 자주 창가에 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세월 동안 놓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는 것 같았지요.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는 것,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 그리고 첫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것.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순을 돌아보았습니다. 머리는 잘하지. 그런데 내가 한 일은 잘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다 자랐으니까. 복순이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눈이 마당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당 한쪽에는 작은 나무 홈통이 놓여 있었는데 뒷산에서 흘러내려온 샘물이 그 홈통을 타고 마당까지 닿아 있었지요. 흉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물만큼은 넉넉했습니다. 그해 가을 샘물이 솟아난 뒤로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물이 생기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지요. 마른 목을 죽일 수 있다는 것, 텃밭에 물을 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빈 집에 다시 불이 들어왔고 꺼졌던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최 씨는 그날 산에서 내려온 뒤로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복순의 집 앞에 쌀 한 자루가 놓여 있었지요. 누가 두고 갔는지 표시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마을 공동창고 앞에 곡식 가만히 여럿이 쌓여 있었지요. 그것도 표시가 없었습니다. 노인 박 씨가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낫지. 마을 사람들이 그 곡식을 나눴습니다. 누구 것이라 따지지 않고 가진 것이 적은 집부터 먼저 가져갔지요. 복순의 집에도 몫이 돌아왔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받아 시어머니 밥상에 올렸습니다. 흉년 들고 처음으로 밥다운 밥이 상에 올라오는 날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한참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밥은 짜지 않구나. 복순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안 넣었거든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큰 날이었지요. 샘물은 겨울이 지나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자 물줄기가 오히려 더 굵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산에서 마을까지 물길을 냈습니다.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고 그해 봄 모내기를 할 수 있었지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텄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비가 내리듯 마을의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샘을 사람들은
효부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붙인 것은 노인 박 씨였지요. 마을 어귀에 작은 돌을 세우고 붓으로 효부샘이라 써 넣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고쳐야 한다 하지 않았지요. 그 글씨가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복수는 그 이름을 듣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는데요. 노인 박 씨가 말했습니다. 한 것이 없다고? 자네 머리카락이 어디 갔는지 우리가 모르는 줄 알아? 복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이야. 박 씨의 말이 복순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말. 복수는 그 말을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 전했지요. 시어머니가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노인 말이 맞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당연한 것을 한 건지.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한 사람한테 당연한 것이라 하면 안 되지. 그건 대단한 것이다. 복수는 그 말도 오래 간직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복순의 머리카락이 조금 자랐습니다. 귀 아래까지 잘려 있던 것이 어깨 근처까지 내려왔지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아침 복순의 뒤에 앉아 빗질을 해주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도 빗질을 해주었지만 그때와는 달랐지요. 이번에는 보면서 해주는 빗질이었습니다. 빗이 머리카락을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빗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 집의 복이라고 내가 처음에 말했지. 예, 어머니,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냥 한 말이었는데, 예, 지금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이 멈추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이 복순의 머리카락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뒷산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효부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소리였습니다. 가늘고 맑고 끊기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그 뒤로도 오래오래 마을을 적셨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효부샘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와도 물줄기가 끊기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샘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멈추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냥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고기 반찬을 만든 며느리를, 눈먼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산을 오른 여인을, 그리고 흉년 한가운데서도 꺼지지 않은 작은 집 굴뚝 연기를. 오래 지나 복순이 세상을 뜨고 시어머니도 세상을 뜨고 그 마을의 사람들도 하나둘 달라졌지만 효부샘은 남았습니다. 이름도 남았지요. 그리고 이야기도 남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땅을 적시면 언젠가 반드시 샘이 솟는다고.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그리고 가장 당연한 것을 가장 꿋꿋하게 해낸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기억된다고. 이것이 효부샘 이야기입니다.